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조선시대 강빈역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이름이 강빈이에요? 이름은 아니고요. 강빈은 조선의 16대 왕인 인조의 큰아들 소현세자의 부인이에요. 세자의 아내를 빈이라고 했는데 성이 강씨라서 민혜인 강씨, 줄여서 강빈 이렇게 부른 거죠. 세자면 나중에 왕이 되는 거 맞죠? 세자의 부인이면 나중에 왕비가 될 사람? 조선의 왕비가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역사 여행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출발! 칙칙폭폭 칙칙폭폭 출발한다. 우리 같이 떠나자 시간 여행 새벽 양락이차. 400냥, 500냥. 제대로 값을 보내왔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뭐가 필요해서 오셨나요? 조선의 세자빈 아니세요? 맞는데. 아, 너희들 조선 아이들이구나. 네. 근데 여기서 뭐 하세요? 꼭 장사하시는 것 같아요. 장사 맞지? 왜? 조선의 세자빈이 이러니까 이상하니? 장사를 왜 하시는데요? 왜 하긴 돈 벌려고 하지? 왕비가 되실 분이 돈이 없어요? 세자 저하와 함께 여기 청나라에 포로처럼 끌려온 지도 벌써 3년이야. 처음 청나라 조정에서 식량이랍시고 보내온 곡식이 너무 적었어. 조선에서 함께 온 궁녀 신하들 모두 합쳐서 192명이나 되는데 당장 먹고 살려면 장사밖엔 방법이 없었지. 그래서 돈은 많이 버셨어요? 벌다마다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 조선의 물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다들 못 사서 안달이야. 근데 그렇게 번 돈으로 뭐 하시게요? 여기 청나라에는 조선에서 끌려온 사람들을 사고 파는 노예 시장이 있어. 그 끔찍한 모습이 잊혀지질 않더구나. 조선 사람들이 노예로 팔린다고요? 그래서 장사로 번 돈으로 노예 시장에 끌려 나온 사람들을 사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면 모자라는 식량을 채울 수 있잖아. 오, 좋은 생각인데요? 큰배 아저씨, 세자빈은 조선이 아니라 청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청나라가 어디예요? 옛날 중국에 있었던 나라예요. 중국? 왜 세자빈이 중국에 끌려갔을까요? 당시 조선은요, 청나라의 침입을 받았거든요. 이걸 병자호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은 남한산성에서 버티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결국 항복하고 말았어요. 당시 왕 인조는요, 삼전도라는 곳에서 청나라 왕제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숙이는 조력적인 그런 항복을 했죠. 조선 왕이 청나라 황제한테 절을 했다고요? 이때 이 항복의 조건에 따라서 인조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와 세자빈, 즉 강빈이 청에 끌려간 거예요. 이들은요, 8년 동안 청에서 정말 갖은 고생과 치욕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글쎄, 청나라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줬대요. 이 강빈은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역을 시작했거든요. 강빈을 통해서 일종의 국제 무역 시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보니까 몸이 이만큼 쌓여 있었어요. 그 돈으로 조선 포로들을 구할 거래요. 그리고요, 이 소현세자와 강빈은요, 청나라에서 힘이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친분을 많이 맺거든요. 조선의 이익을 위한 일종의 외교관, 이런 역할을 한 거죠. 세자비님이 이렇게 예쁘게 편하게 앉아있었잖. 그게 아니었네요? 이 강빈이 얼마나 강하고 멋진 그런 여성이었는지 보여주는 그 일화가 있어요. 소현세자 일행이 청나라 군대를 따라가지고 이 청나라로 가는 도중에 느닷없이 청나라 장수가 여기서부터는 세자빈도 가마에서 내려 말을 타시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예법에 어긋나는 그런 무리한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다들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강빈이 가마에서 내려가지고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을 타라면 타지요. 내 이런 모욕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아니, 참아내고야 말 것이다.
이 모습을 본 청나라 장수가 강빈의 이 당돌함에 깜짝 놀랐다 그래요. 역시 아무나 세자빈이 되는 게 아닌가 봐. 조선 땅을 벗어난 왕실 최초의 여성 강빈은요, 이제 낯선 땅 중국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됐죠. 새로운 꿈? 오, 우와, 다 보여, 다 보여. 아우, 너희들이구나. 그건 뭐예요? 천리경이라는 건데 여기에 눈을 대고 이렇게 보면은 저기 저 멀리 있는 것들까지 다 보여. 완전 신기해. 망원경 같은 건가 봐. 저것은 또 뭐예요? 지구의라는 건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사실은 엄청 큰 둥근 모양이라는 거. 몰랐지? 그걸 지금 하셨구나. 매야? 니들도 들은 것이야? 어우, 야, 나 그 얘기 듣고 진짜 놀랐잖아. 정말. 나는 여기 청나라에서 얻은 신기하고 귀한 물건들을 조선으로 가져가서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 조선의 밖에는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청나라를 미워하는 거 아니었어요? 너무 밉지. 하지만 조선을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려면 청나라를 무조건 미워할 것이 아니라 배울 건 배워야지. 조선은 너무 생각이 갇혀 있어. 내가 언젠간 세자 저하와 함께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새로운 조선을 만들 거야. 청나라에 끌려간 소현 세자빈 강씨, 스스로 삶을 개척한 당찬 여인, 새로운 조선을 꿈꿨죠. 민회빈 강씨, 민회빈 강씨. 이 소현세자와 강빈은요, 청나라에서 기독교를 전하러 온 서양 선교사를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청과 서양의 합선 문물들을 접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이 외국 문물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소현세자와 이 강빈의 가슴 속에는요, 조선을 새롭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큰 희망하고 꿈이 생긴 거죠. 그럼 정말로 신기한 물건들을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가요? 소현세자와 강빈은요, 얼마 뒤 드디어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왕 인조가 이 아들 부부를 반기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나라가 자신을 왕에서 끌어내리고 소현세자를 왕으로 세우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한 거죠. 아버지가 뭐 이래? 둘 다 청나라에서 고생만 했는데. 맞아. 건강했던 소현세자는요, 조선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그 아내 강빈 역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36살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럼 왕비도 되지 못한 거네요? 자, 그런데 강빈은 어느 그 왕실 여인과는 정말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어려운 현실을 스스로 헤쳐나간 정말 굳센 여성의 상징입니다. 비록 왕비가 되지 못했지만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간 강비를 꼭 기억할래요. 우와.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여행 잘 마쳤으니까요. 열을 쉴게요. 야, 잘한다. 자, 오늘은 조선시대 영조를 만나러 가볼 거예요. 영조? 조선의 왕이죠? 그쵸? 맞아요. 영조는요, 조선 제21대 왕이죠.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도했고 조선에서 가장 오래 사신 왕이기도 합니다. 오, 그럼 정말 많은 일을 하셨겠어요. 기대된다. 그죠? 자, 그럼 영조를 만나러 우리 조선으로 출발! 갑시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출발한다. 우리 같이 떠나다 시간 여행 새벽 양락이차.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내가 얼마 전에 왕이 되었거든. 오, 축하드려요. 가고 뭐고 도대체가 이 신하들이 노론이니 소론이니 자기들끼리 편을 먹고
싸우고만 있단다. 이 신하들을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아무 일도 지금 할 수가 없다. 노론, 소론? 편을 갈라 싸워요? 왜요? 어찌된 일이냐면 이고 드디어 우리 왕께서 승하하셨으니 우리 노론이 미는 저하께서 왕이 되시겠지. 그럼 우리들에게도 벼슬 하나씩 챙겨주시려나? 저거 말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지금 임금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할 소린가? 왜? 뭐가 어땠어? 어? 지금까지 당신네 소론들이 계속 해드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좀 편하게 살겠다는데 뭐 불만 있어? 아이고 그동안 찍소리도 못하더니 이제 기세 등등해졌나? 어? 우리라고 뭐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보이나? 가만히 안 있으면 뭐 어쩔 건데? 어?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래 해보자는 거다. 뭐지? 뭐야? 아이고, 이 사람이 정말 배운 사람. 뭐야, 애들도 아니고 왜 저렇게 싸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민이 참 많다고. 아니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나를 지지하던 노론들이 벼슬을 다 차지할 거고 그렇게 되면 소론들이 불만만 가득해지겠지. 이 신하들을 어찌하면 좋을까?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친구들끼리 편나면서 싸울 땐 보통 선생님이 말려주시는데. 공평하게 하면 되잖아요. 상도 공평하게, 벌도 공평하게. 맞아, 벼슬도 공평하게 주고요. 그래, 바로 그거야. 탕탕평평.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결국 노론이든 소론이든 힘 때문에 싸운 거잖아. 그 힘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거야. 이름하여 탕평책. 탕평책? 탕평책? 금배 아저씨, 탕평책이 뭐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무리의 신하들이 골고루 벼슬을 할 수 있도록 인재를 아주 고르게 등용한 정책이죠. 근데 신하들은 왜 유치하게 편을 나눠서 싸우는 거래요? 조선 19대 왕 숙종에게는요 2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소론 무리의 신하들은 나중에 경종이 되는 첫째 아들인 세자를 밀었고요. 또 노론은요 나중에 영조가 되는 이 둘째를 지지했거든요. 그런데 숙종이 죽고 세자가 왕, 즉 경종이 되니까 당연히 그를 지지했던 소론들 힘이 어떨까요? 세지겠죠. 그런데 경종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의 동생이 왕 영조가 된 거죠. 노론이었다가 소론이었다가 뭐가 이래? 너무 복잡하다. 간단히 말하면요. 그만큼 당시 노론과 소론의 이 서로 싸우는 이 권력 싸움, 이게 너무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조도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영조가 탕평책을 실시하게 된 거죠. 그대들의 편을 지어 서로 헐뜯고 싸우기만 하니 나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이에 나는 탕평의 뜻을 세워 앞으로 인재를 고루 쓸 것이오. 탕평책은 잘 됐어요? 영조는요, 노론, 소론, 여기에 이 우두머리를 불러가지고 화해하시오. 서로 화해를 시켰고요. 또 탕평책을 따르지 않는 신하들은요, 과감히 관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어요. 또 관직도요, 영의정이 노론이다? 그럼 그 다음 좌의정은 소론. 이렇게 골고루 뽑은 거죠. 어느 한쪽의 힘이 세지지 않도록 균형 있게 인재를 등용한 겁니다. 공평한 탕평책! 그럼 이제 신하들끼리 싸울 일은 없었겠네요? 네, 강력한 이 탕평 정책 덕분에 영조는요, 왕권도 강화했고요. 또 백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개혁들을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었죠. 저기요.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얘들아, 너희들 누가 날 찾거든 절대로 봤다고 하면 안 된다. 나 지금 도망가는 중이거든. 도망이요? 왜요? 그게 말이야. 나 같은 백성들은 평소에는 농사를 짓고 이 전쟁이 나면 군인이 돼서 전쟁터로 가는 거거든.
근데 나같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남자들이 다 군대에 가버리면 누가 농사를 지어? 그래서 나라에서 1년에 2필의 군포를 내면 군역을 면제해주고 있단다. 오, 좋네요. 그러면 백성들은 마음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에이, 좋기는. 자, 봐봐. 원래대로라면 남자가 한 명뿐인 우리 집은 2필의 옷감을 내면 돼. 그런데 실제로는 자그마치 8필을 옷감을 내라지 뭐냐. 8필이 나요? 1년에 2필이라면서요.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왜 8필을 내야 되냐고 막 따졌더니 5살 난 아들과 그리고 며칠 전에 갓 태어난 아들 그리고 1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몫까지 다 내야 된다잖아. 어린 아이야, 죽은 사람 걸 왜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대체 왜인지 내가 묻고 싶다니까. 아유, 나 정말 성질 나서 이제 조선 백성 안 하란다. 안 되겠다. 오빠, 우리 임금님한테 가보자. 임금님, 백성들이 세금 때문에 힘들대요. 알고 있단다. 어사들을 농촌으로 파견 보내 백성들의 고충을 알아보라고 했거든. 군역으로 인한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하는구나.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옷감 2필 대신 1필만 걷어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면 되는 거야. 옳지. 이걸 균등할 균자를 써서 균역법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영조가 고안한 균역법은요, 백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였고요. 그 부족한 액수는 왕족이나 양반들이 가져가던 그 세금에서 충당을 하게 된 거죠. 양반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화가 많이 났겠는데요? 양반들은 강하게 반대했겠죠. 그런데 백성들을 위한 이 영조의 뜻은 정말 굳건했습니다. 물론 균역법으로도 당시 군역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동안 몰랐는데 영조 임금님도 정말 훌륭한 왕이셨네요. 영조는요, 억울한 누명을 쓴 백성들을 최대한 줄이고자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죠. 우와, 정말 많은 일을 했네요.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역사 여행 잘 마쳤으니까요. 별을 줄게요. 야, 별나! 병갈라 싸우던 조선의 신하들 강평책으로 갈등을 막았죠. 백성을 사랑한 어진 임금 영조. 강평책 균역법 영조. 자, 오늘은 조선시대 정약용을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정약용? 저 알아요. 저번에 배웠잖아요. 그 수원에 있는... 수왕화성! 딩동댕! 우와, 아니 이제 천이야의 척척 박사네요. 오늘 정약용 선생님을 또 만나러 가요? 10번을 보러 가도 모자르죠. 왜냐? 정약용 선생님은 이름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자,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궁금하죠? 조선으로 출발! 출발! 칙칙폭폭 칙칙폭폭 출발한다. 우리 같이 떠나다 시간 여행 새벽 역사기차. 여봐라, 내가 특별히 내리는 것이니 감사히 먹도록 하여라. 사또님, 이건 뭐예요? 아이, 뭐긴 뭐야. 요즘 굶어 죽는 백성들이 많다고 나라에서 쌀을 보냈다는구나. 아니, 내가 나란 일은 다 하는데 왜 쌀은 백성들한테 주는 거야? 뭐 너희들도 먹으려면 먹던가.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썩을 것 같은데? 건더기도 다 썩었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아니, 먹기 싫으면 먹지 말던가. 하, 참나. 나라에서 이런 걸 보냈다고요?
나라에서 준 쌀은 내 곳간에 잠시 보관 중이고 몇 년 푹 묵은 쌀이 아직 남았길래 그걸로 이렇게 풀죽을 만들었단다. 아, 그런 게 어딨어요? 맞아. 나라에서 보낼 쌀을 왜 샀더니 곳간에 보관해요? 어머나 얘들 좀 봐라 이거. 자고로 나같이 높은 사람이 건강해야 백성들도 잘 살 수 있는 거라고. 차차차 가만. 지난번에 내가 세금을 다 못 거둔 것 같은데 오늘은 기필코 다 받아내고야 만다.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나 없다 그래. 저기 멀리 갔다 그래. 이쪽으로. 아이고 암행어사. 어사님, 방금 사또가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사또 나빠요. 이것 보세요. 이런 걸 백성들 보고 먹으래요. 짐승들도 안 먹을 이런 풀죽을 사람들에게 먹인다고 나라에서 주는 쌀을 빼돌렸구나. 못된 사또를 꼭 혼내주세요. 그래, 내가 약속하마. 수령들의 부정부패를 내가 낱낱이 전하께 보고할 테라. 어사님 힘내세요. 찬이 아이 방금 암행어사 만나지 않았어요? 네, 만났어요. 나쁜 사또를 혼내주실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정약용이에요. 에? 정약용 선생님이 암행어사도 했어요? 네. 나쁜 관리들이 백성을 괴롭힌다는 이 소문이 딱 돌게 되니까 정조가 정약용을 보내가지고 조사하게 했거든요. 정약용은요, 바로 그런 관리들의 그 비리를 다 보고했고요. 정조는 그들에게 아주 큰 벌을 내렸죠. 다행이다. 그런 나쁜 사람들은 꼭 벌을 받아야 해. 그럼요. 정약용 선생님은 백성을 정말 아꼈나 봐요. 정약용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사는데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그런 학문들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학 이렇게 부르죠. 예전에 수원에서 지을 때 만든 거중기도 성을 짓는 백성들을 위해 만든 거였잖아요. 정약용이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다양한 이 발명품을 만든 것도요,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약용을 백성을 사랑한 조선 최고의 실학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비극이 찾아와요. 무슨 비극이요? 당시 조정은요, 천주교를 사악한 학문 이렇게 여기고요, 막 신도를 잡아갔는데 정약용도요, 이 한때 이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잡혀간 거예요. 결국 먼 곳으로 유배를 갔죠. 유배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 죄인을 보내서 그곳에 살게 하는 벌을 말해요. 나였으면 너무 억울해서 화가 났을 것 같아.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정약용은 달랐어요. 수령이 올바르지 못하면 백성들이 고달픈 법, 참된 관리란 무엇인가? 선생님, 뭘 쓰고 계세요? 각 고을 관리하는 수령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관한 내용의 책을 쓰고 있단다. 수령들이 가질 마음가짐? 수령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살펴야 백성들이 살기 편한 세상이 오니까 이렇게 책을 쓰고 있단다. 힘들지 않으세요? 가족들도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뭐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할 시간도 많고 얼마나 좋으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볼 수만 있다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 잘 지내고 계시다니 다행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유배 생활을 한 지도 벌써 18년이 지났구나. 그렇게는 오래됐어요? 아휴, 이제 그만 집으로 보내주지. 혹시 저기 쌓여있는 책들이 전부 선생님께서 쓰신 책들이에요? 아유, 쓰다 보니 이렇게 많아졌구나. 이게 다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방법을 적은 내용의 책들이다. 자고로 학문이란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법이거든. 정약용의 유배지는요,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정말 멀고 먼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약용은요, 학문 연구에 힘쓰고 또 힘썼어요. 아까는 수령들이 봐야 할 책을 쓰고 계셨어요. 그 책 이름이 바로 목민심서예요.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는 그 지역의 수령이나 벼슬아치를 목민관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 목민관이 어떤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그런 책이죠.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요. 목민심서의 그 시작 부분에는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어요. 요즘 수령들은 백성에게 세금 걷는 것만 급급해하고 백성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있다. 백성들은 병들어 쓰러지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 살만 찌우고 있어. 참된 수령이 되려거든 만 백성을 굽어 살피기 바란다. 목민신서 말고도 책이 엄청 많았어요. 한 가득 책이 쌓여 있더라고요. 이 정약용은요, 목민심서 외에도 죄인을 다룰 때 조심할 점 등을 정리한 흠흠신서. 이와 같이 유배 생활 동안 무려 500여 권이 넘는 책을 썼다고 그래요. 500권? 우와, 다 읽기도 힘들겠다. 정약용이 남긴 책들은요, 과학, 기술, 의학, 경제, 음악, 농업 등 분야도 다양했어요. 정약용 선생님을 왜 천재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은 대체 언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목민심서를 완성하던 그 해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7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시죠. 평생 백성만을 사랑했던 정약용. 그가 왜 위대한 학자인지 이제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오늘도 역사여행 잘 마쳤으니까요. 별을 칠게요. 야, 별이다! 조선 최고의 천재 실학자 정조를 도와 개혁 이끌었죠. 백성을 위한 세상을 꿈꾼 정약용 자, 오늘은요, 조선시대 김만덕을 만나러 가볼 겁니다. 김만덕? 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 김만덕은요, 제주도에 살았던 여성 상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이 활동하기 어려웠잖아요. 장사를 엄청나게 잘하셨나 봐요. 그러게, 큰 부자였어요? 그럼요. 그 많은 돈으로 김만덕은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했는데요? 네, 역사 여행 가서 한번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선의 제주도로 출발! 칙칙폭폭 칙칙폭폭 출발한다. 우리 같이 떠나다 시간 여행 새벽 역사기차. 감귤 맛있죠? 미역도 맛있어요. 전복 얼마나 맛있게요? 제주 해녀들이 직접 잡은 갈치, 옥돔, 문어, 고등어. 여기는 김만덕의 객주. 우와, 여긴 어디야? 맛있는 게 엄청 많아. 갑자기 배고프다. 우리 꼬마 손님들 뭐 사러 오셨을까? 뭘 사려고 온 건 아니고요. 근데 여기가 객주예요? 객주가 뭔데요? 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팔거나 또는 먹고 잘 수도 있는 집을 말해. 또 나처럼 이렇게 상인과 상인 사이의 거래를 도와서 돈을 버는 사람도 객주라고 부른단다. 반가워. 난 객주 김만덕이야. 오, 이 물건들은 다 여기서 파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제주에서만 구할 수 있는 최고의 특산품이거든. 귤, 미역 이런 건 다 알겠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말총이야. 말의 꼬리털. 제주도는 따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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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유명하거든. 이 말총은 양반들이 상투 틀 때 사용하는 망건의 재료야. 없어서 못 팔아. 그럼 이렇게 제주 물건들을 팔아서 돈을 버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지. 제주의 특산품을 육지에 팔고 그 돈으로 육지 물건을 사서 다시 제주에 팔고 있어. 육지에 어떤 물건이요? 제주도의 땅은 쌀 농사를 짓기 힘들거든. 그래서 쌀을 들여오지. 와, 그럼 돈 많이 버셨겠어요? 꽤 벌긴 벌었지? 근데 나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스스로 정해놓은 원칙이 있어. 원칙이요? 손님들에게 믿음을 준다. 믿음 없는 장사는 오래 갈 수 없거든.
이런 곳이라면 믿고 물건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귤 좀 사갈까? 끈별 아저씨, 제주 객주에서 김만덕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장사의 신이에요, 신. 돈도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김만덕은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기생이 집에서 얹혀 살다가 양민에서 기생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용기를 잃지 않고 신분 되찾았고요. 결국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객주를 차린 거고요? 그렇죠. 그녀는 그렇게 큰 부자가 됐지만 변하지 않고 어려운 시절을 떠올리면서 아주 검소하게 살았어요. 멋지다.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태풍이 이 제주를 확 휩쓸어요. 태풍 때문에 막 집들이 막 무너지고 몇 년째 가뭄이 들어서 살기도 어려웠는데 큰 태풍까지 불어닥치는 바람에 제주에 엄청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먹을 음식도 다 없어진 거예요? 아, 어떡해. 그래서 당시 임금이었던 정조가 제주를 도우라 이렇게 명을 내리거든요. 급하게 쌀을 배에 실어가지고 보냈는데 하필 도중에 또 태풍을 만나네. 곡식들이 그래서 제대로 도착하지 못해요. 그럼 이제 제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빨리 가보자. 큰일 났어요. 지금 제주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육지에서 급하게 쌀을 들여왔어. 일단 이것부터 나눠주고 모자란 건 또 들여와야지. 내 돈을 모두 써도 좋으니 더 많은 쌀을 들여올 거야. 이 많은 쌀이 전부 선생님 돈으로 사신 거예요? 힘들게 번 돈이잖아요. 재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진짜로 필요할 땐 아낌없이 써야 하는 법이란다. 어쩌면 이런 날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도 몰라. 그래도 이 정도면 모으신 돈을 다 쓰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제주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사주었기에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야.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쓰는 돈이니 아까운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이지. 제주 사람들이 없으면 이 김만덕도 없어. 정말 대단하세요. 자, 한시가 급합니다. 어서 쌀을 나눠주도록 하세요. 저희도 도울게요. 제주의 여성 상인 김만덕 장사로 모은 돈을 기부했죠. 굶주린 백성의 몫은 구한 김만덕 큰 상인 김만덕. 김만덕 선생님은 그동안 모은 전 재산으로 쌀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쌀을 공짜로 제주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이 김만덕이 쌀을 관청으로 가져가니까 굶주린 백성들이 막 구름처럼 모여들었겠죠.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김만덕이 우리를 살렸다! 라고 하면서 이 만덕의 은혜를 칭송했답니다.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감동한 임금 정조는요, 만덕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과연 만덕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재산은 다 써버렸으니까 돈을 달라고 했으려나? 아니면 아주 높은 벼슬? 맞다. 둘 다 달라고 하면 되잖아. 김만덕의 소원은요? 서울에 가서 임금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금강산에 올라 말로만 듣던 12,000봉을 구경할 수만 있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네? 고작 궁을 바라보고 금강산을 구경한다고요? 당시 조선은 이 제주 여성이 바다 건너 육지에 가는 걸 금지했거든요. 제주 여자들은 평생 제주에서 살아야 한다고요? 소원을 들은 정조는요, 특별히 김만덕이 궁궐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요, 직접 이 금강산을 둘러보고 마음껏 구경할 수 있도록 해주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자, 사람들은 정말 이 김만덕의 그 큰 인품에 감탄하면서 시도 짓고 또 그녀를 칭찬하기도 해요. 이런 내용은 최재공이라는 사람이 그녀의 이야기를 기록했던 만덕전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이후 김만덕은요,
제주에서 열심히 살다가 73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야, 이때도 감동. 땀 흘려 모은 돈을 모두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눈을 감았다고 그러죠. 꼭 천사 같아요. 기부천사. 자, 어려운 사람들을 평생 도우며 살았던 김만덕 기억하면서 별을 줄게요. 야! 별이다! 자, 오늘은요 조선시대 박지원을 만나러 가볼 겁니다. 박지원? 조선의 실학자이기도 했고요. 아주 글을 재밌게 잘 쓰시는 이야기꾼이시기도 했지요. 싫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 정약용. 정약용처럼 이 박지원도 아주 대표적인 실학자입니다. 그럼 박지원 선생님은 백성들을 위해 뭘 만들었어요? 어딘가를 다녀오셨어요. 어딜요? 자, 가보면 압니다. 자, 박지원 만나러 출발! 칙칙폭폭 칙칙폭폭 출발한다 우리 같이 떠나다 시간 여행 새벽 역사기차 여긴 어디야? 조선이 아닌데? 여기는 꼭 중국 같지 않아? 이야. 얘들아 괜찮냐? 내가 정신이 팔려서 그만. 괜찮아요. 근데 뭘 그렇게 보고 계셨어요? 사방팔방 눈을 뗄 수가 없구나. 온통 신기하고 놀라운 청나라야. 아, 여기가 청나라구나. 근데 뭐가 그렇게 신기해하세요? 대주는 그냥 그런데. 저게 뭔지 아니? 에이, 벽돌이잖아요. 그렇지, 벽돌. 우리 조선은 성을 쌓을 때 돌을 쓰잖아. 근데 그 돌은 너무 무겁고 옮기기 힘들어서 인부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그런데 저렇게 네모난 벽돌을 찍어서 올리면 얼마나 편해. 벽돌이 그렇게 좋은 거였어요? 그럼 벽돌 한 장은 돌보다 단단하지 않지만 벽돌 만장은 돌보다 더 단단하지. 이거. 이거? 짐 싣는 수레요? 맞아, 수레. 물건을 싣고 쉽게 옮길 수 있는 이 수레 덕분에 물건들이 한쪽에 모이지 않고 널리 퍼질 수가 있거든. 조선은 수레를 사용하지 않아요? 조선은 길이 좁고 험해서 수레를 쓸 수 없다고 하는구나. 아니, 이 수레를 쓰면 길은 저절로 닦이는 법인데 이게 다 양반들이 수레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여간 조선의 이 양반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에이, 선생님도 양반이시잖아요. 나도 양반이긴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청나라가 우리 조선보다 수십 년은 앞서 있는데 그저 그냥 오랑캐라고 얕보기나 하고 있고 백성들을 위한 거라면 그게 뭐든지 간에 배워야지. 안 되겠다. 이거 까먹기 전에 이거 적어놔야겠다. 갑자기 뭘 적으세요? 청나라의 벽돌, 수레, 옳지. 똥까지 적어야겠다. 똥이요? 청나라가 왜 우리 조선보다 잘 사는지 아냐? 그 비결은 바로 이 똥이다. 청나라 사람들은 버려진 물건도 남김없이 활용하더라고. 하찮은 물건도 철저하게 활용하는 이 실용 정신을 배워야 돼. 얘들아, 이 똥 좀 갖고 있어. 아우, 냄새! 선생님! 아우! 근데 아저씨, 청나라에 다녀왔는데 이상한 분을 만났어요. 똥을 막 조선으로 가져간다고 하고. 좀 엉뚱하죠? 그분이 바로 조선의 실학자 박지원이에요. 박지원은 옛날 이 중국 땅에 있었던 청나라 황제의 생일잔치에 이 축하 사신단으로 가게 됐거든요. 장장 4개월 동안 한양에서부터 압록강을 건너 요동벌판을 지나 열하까지 막 걷고 또 걸으면서 여행을 해요. 4달 동안 걸어서요? 근데 여행은 좀 힘들었는데 청나라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해요. 당시 청나라는 과학, 기술, 문화 여러 방면에서 조선보다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벽돌이랑 수레를 보고 신기해하셨어요. 박지원은요, 이렇게 발달한 청의 문물을 좀 받아들이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북학 사상이라고 합니다. 청나라처럼 장사도 활발하게 하고 공장에서 물건도 만듭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아, 그러면 백성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박지원은 이 청나라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다 기록으로 흘러 남겨요. 그게 바로 조선 최고 인기 서적 열하일기
일기입니다. 열하일기 말고도 당시 양반들을 비웃는 그런 소설들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박지원 선생님이 조선은 양반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라고 하셨어요. 아니 세계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양반들은 막 신분과 체면만 딱 내세우면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박지원은 이런 양반들의 이 무능하고 이 부패한 모습을 소설을 통해서 아주 시원하게 비웃은 거죠. 자, 우리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두통이야, 머리가 아프세요? 골치가 아프다, 골치가. 근데 누구세요? 강원도 최고의 부자 김부자라고 한다. 아, 옳지 얘들아,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라. 어? 이 동네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양반이 하나 살고 있었거든. 맨날 관아에서 쌀만 빌려다 먹었는데 뭐 그 양반이 뭐 그냥 뭐 방 안에서 뭐 글만 읽을 줄 알지, 응? 이 쌀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그렇게 해서 꺼다 먹은 쌀이 한 1000석이나 된다지 아마? 천석이요? 갚지도 못할 걸 왜 계속 빌려다 먹었대요? 내 말이 그 말이라고. 아, 그래서 내가 누구야? 응? 이 동네 최고의 부자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가서 말했지 그 양반한테. 응? 빚진 1000석 내가 갚아주겠소. 대신 양반 신분을 나에게 파시오. 양반 신분을 살 수도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나는 말이야, 명색이 이 동네 최고의 부자인데 평민이라고 맨날 무시만 당하고, 응? 이렇게라도 양반 신분을 사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거라고. 그럼 양반으로 행복하게 잘 사시면 되지. 왜 골치가 아프신 건데요? 아니, 어? 아이 뭐 그 군수가 말이야, 어? 뭐 그렇게 증서도 없이 양반 신분을 사고 팔면 문제가 있으니 자신이 직접 양반 증서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근데 말이야, 자, 이제 김 부자가 이 양반에게 살 1000석을 줌으로써 양반의 신분을 산 사실을 이 증서에 다 적어놨네. 그리고 내가 양반 선배로서 양반은 모름지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적어놨으니 잘 들어보시게. 양반은 모름지기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책을 술술 외워야 하며 배고픈 건 또 참고 추위도 견뎌야 한다. 화로에 손을 쬐지 않고 말할 때 침을 튀지 않고 소를 잡아먹지 않고 노름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하지 말할 것도만 잔뜩 있잖아요. 내 말이 그 말이라고. 양반이 돼서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살아보려고 했더니만 이게 뭐냐고, 응? 아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응? 그런 거 말고, 응? 양반이 되면 좀 좋은 점을 좀 알려주시오 라고 했지. 그랬더니요? 좋은 점? 좋은 점이야 아주 많지. 이웃집 소를 가져다가 내 밥부터 먼저 갈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 밥 먼저 김매기를 한다. 이렇게 해도 그 누구도 욕할 사람이 없다 이거지. 평민을 잡아다가 잿물을 코에 붓고 상투를 틀어 잡아다가 벌을 준다고 해도 아무도 대들지를 못하지. 양반이 뭔데?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 나를 도둑으로 만들 작정이냐고. 나 양반 안 해. 내가 다시는 9번 다시 죽을 때까지 양반 되고 싶다는 말 꺼내나 봐라 내가. 박지원의 소설 양반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양반 신분을 정말 사고 팔 수도 있었어요? 조선 후기는 진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박지원은 소설을 통해서 돈으로 신분을 바꾸려는 부자, 또 돈이 없으면서도 나가서 일하지 않는 양반들을 비판한 겁니다. 자신도 양반이면서 양반을 비판한 거네요? 엄청 용기 있는 행동 같아요. 박지원은 조선이 발전하려면 선비들도 경제 발전에 힘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도 역사 여행 마쳤으니까요. 별을 줄게요. 야, 별이